안녕하세요.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몸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조금 일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곳에 사연도 듣게 되어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을 쉬니까 몸은 그나마 나아졌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무척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여자 혼자 몸으로 이 남매들을 키우느라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아이들은 너무나 착하고 사랑스럽게 잘 컸답니다. 특히 큰딸은 엄마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나왔어요. 등록금을 내줄 돈도 없어서 참 힘든 생활이었지만 첫 학기 등록금만 어찌어찌 마련해줬고 딸은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겨우겨우 학비를 대왔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살 차이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군대를 갔어요. 두 아이 모두 자기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걸 거예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제가 집을 자주 비워도 둘은 알아서 밥을 챙겨 먹고 공부하고 제 속을 썩이지 않겠다며 아주 야무지게들 살았어요. 저는 늘 떠더리로 여기저기 일을 다니다 보니 여기서 잘리면 또 다른 데 가고 또 거기서 잘리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식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매번 이렇게 돈벌이로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며 딸 아이는 생각이 많았나 봅니다. 본인은 꼭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며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서로 돈벌이에 있어서 힘들지 않는 부부가 되어 자식을 낳겠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대학 때 소개팅을 해서 한 남학생을 만났는데 의대생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속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딸은 아니었지만 이 학생을 만나고 난 뒤 무척 빠져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 저한테도 몇 번 인사를 왔었는데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고 게다가 의대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싶더군요. 당시 제 딸 아이도 아빠를 닮아 이목구비가 큰 편이고 어딜 가도 이쁘다는 말을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집안 차이도 나고 저는 적당히 연애하다 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학생이 군대를 가서도 다녀와서도 만남이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딸아이가 취직해서도 끊어지지 않더군요. 당시 저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 이걸 마냥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열쇠를 몇 개씩 해야 하고 그 집에서도 그렇게 키운 아들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둘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딸아이가 취직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걸로 혼수나 이런 것들이 마땅할까 싶어서 저는 한켠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저에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말은 아주 자신있고 결의에 차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유선이랑 저는 그저 얼른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유선이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희 열심히 같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말은 정말 고마웠지만 이전에 딸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겪었던 일들이나 남편 없이 혼자 세상을 헤쳐오면서 험한 일들을 만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이 썩 놓이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쉽게 내주는 공짜처럼 느껴지는 마음만큼 비싼 게 없더군요. 호되게 당하고 느껴보니 여러모로 체감한 바가 있어서 솔직히 저는 무작정 딸 아이를 응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결혼까지 이미 다 알릴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왔고 그만큼 끈끈하게 엮여있는 둘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부디 둘의 결심이 그렇게 쭉 오래 이어지기를 딸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나 삶에 지쳐 있었고 조금은 우유부단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지쳤다고 해도 자식이 아주 중요한 길에 서 있는데 억지로 목발이라도 붙잡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했던 게 아닌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둘에게는 행복한 빗줄기가 아주 잠깐 지나갔을 뿐 이후로는 매일매일 울음이 넘쳐나는 먹구름만 쭉쭉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한 선택이기에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둘은 그렇게 장차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저쪽 사돈들의 반응은 역시나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 자리를 봤는데 제 딸이 자기 아들을 놓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물려있다가 결국 결혼까지 시켜버린다며 상견례 때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저 사돈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딸아이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그냥 다 생각하지 않고 딸만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되짚어볼수록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딸은 이후로 자기 시댁에 들어가 남편과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기간 내내 저에게 연락도 그리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딱히 이런 소식도 없이 지냈어요.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챙기느라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 마주친 딸이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얼른 딸을 붙잡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았을까요? 유선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댁에서 구박하는 거야? 너 힘드니? 요새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피부과 좀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도 아침에 걱정하더라고.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딸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썩 좋지 못한지 아침부터 밤까지 따라다니며 장보고 집안일하고 가족들 챙기느라 여유가 없다더군요.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얼굴 혈색이 너무 좋지 않아 밖에서 밥을 사 먹인 후 들여보냈지만 내내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몸이 더 힘들어서 그런지 자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신혼집에서 따로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돈댁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딸이다 보니 쉽게 드나들기 힘들더군요. 사돈댁과는 결혼식 때 얼굴을 마주한 뒤 그 뒤로는 전혀 마주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관계라서 그런지 사돈 얼굴을 보기도 그랬고요. 가끔 통화할 때 입덧이 심하다, 몸이 너무 힘들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딸을 보러 갔었어요.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돈은 졸대치고 임신했는데 친정엄마 도움도 없이 홀로 낯선 곳에 있는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사돈은 옆에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딸에게 이것저것 시키려고 해서 결국 제가 좋은 말로 한마디 하다가 서로 감정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사돈, 임신한 며느리가 저렇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밥을 차리라니요. 그거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시키다니 참 너무 민망하고 속상하더군요. 그러자 사돈도 금방 눈을 치켜뜨더니 저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사돈, 제가 혼자 오시라고 했나요? 그리고 여기 임신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 사위 들여서 딸이 분수에 없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 고맙다는 인사가 면저인 거죠. 서운하다니 어쩌니 그런 말들이 어떻게 먼저 나와요? 물에 빠진 사랑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진짜.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지자 딸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떠밀려 나왔고 저는 참 바보 같게도 억지로 속을 누르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받아들여 보려고 했어요. 잘하는 집에서 아들 저렇게 키워서 기대도 많았을 텐데 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사이는 우리 딸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하니 그쪽이라도 마음을 편히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가서 봤던 사돈댁의 장면은 아주 작은 퍼즐 한 조각에 불과했고 딸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그 안에서 견뎌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딸을 출산했다고 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이상하게 사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내 사랑하는 딸이 낳은 손녀가 너무 작고 애틋해서 안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딸이 조리실에 가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사돈 어른들만 잠깐 왔다 갔을 뿐 사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의사니까 많이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태어난 순간 아닌가요? 참다 못해서 딸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유선아, 강서방은 왜 안 오는 거니? 아기는 아침 일찍 나왔는데 지금 벌써 점심이 넘었잖아. 애기랑 자기 부인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아이를 낳고 제대로 회복도 안 된 딸이 갑자기 오열을 하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 아마 한참 나중에 나올 거야. 아니, 안 올지도 몰라요. 응? 왜? 무슨 사고라도 있는 거야? 그 사람 여자가 있어. 이 말에 저는 머리가 깨지는 듯 뭔가가 다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도 이런데 부인인 입장인 나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여자가 일생에서 가장 크고 힘들게 겪는 난관이 바로 출산인데 그 힘든 과정 동안 남편이 옆에 있어주지 않는 데다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다니 이건 몸과 정신 모두를 죽이는 일 아닌가요? 내내 입덧하느라 살이 주구장창 빠졌다는 딸은 완전히 깡 말라 있었고 병원 복을 입고서 아기도 잘 못 안아보고 울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만든 아이는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왔는데 핏덩이를 안고 자기 자신도 온몸이 허물어져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가슴도 피로 물들였을 때 차라리 제가 대신 상처를 받아 삼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기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었고 그저 바로 분유를 대체해서 먹이게 되었어요. 나중에 며칠 뒤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가야 할 때쯤 되어 그때 사위가 나타났어요. 저는 보자마자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사위의 태도는 정말 확실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딸 아이의 말이 사실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더군요. 아, 장모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자네, 우리 유선이 이렇게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 자기 자식을 낳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에야 나타난 건가? 장모님, 여자는 무슨 여자요? 뭘 아신다고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것 좀 놓으세요. 사위는 그렇게 저를 뿌리치더니 딸을 재촉해서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뒤이어 사돈이 따라와서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손녀를 바로 안아서는 그렇게 나란히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힘없이 걸음을 따라가는 딸을 보니 너무 눈물이 나고 한이 되어서 조만간 내가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저 정도면 집에 들어가서의 생활도 뻔해 보였고 어떻게든 내가 안 되는 형편이라도 벌어서 먹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창 취직해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누나를 데려와서 살 예정이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할 곳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 아이를 이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모든 것이 한 발 늦었다는 걸 알고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사돈이 그날따라 바꿔주지 않고 태도도 좀 이상한 거예요. 맨날 날카롭고 매몰차게 말하던 사돈이 어쩐지 횡설수설하고 자꾸 말을 돌리길래 얼른 우리 유선이 바꿔달라고 안 그러면 지금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딸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나와 딸은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자 우리도 너무 놀라서 지금 수습하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미처 알리지 못했다는 사돈의 무거운 말투에 더 이상 전화기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스르륵 미끄러지는 듯이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도 몸에 힘을 하나도 줄 수 없었어요. 축 늘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눈은 어떻게든 뜨고 있는데 너무 억장이 무너져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 따위를 흘리고 있는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제 가슴을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더 물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머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밀어내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후 주저앉아 있던 저를 바로 앞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네 사무실에 겨우 앉혀놓으셨고 연락받은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신 누나 상황을 정리하러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정말 끔찍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딸은 시댁으로 들어간 이후 울어대는 자기 딸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당시 산모의 몸무게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 건강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버려둔 상황에 대한 상실감이 커서 그것 때문에 몸이 쇠약해졌던 것 같아요. 딸이 죽기 전날 밤에도 사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날 밤 딸은 베란다에 나가서 평소 같지 않게 매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거의 비명 수준으로 소리를 질러서 난리가 날 정도였고 결국 사돈 어른들이 진정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밤도 베란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못 나가게 했더니 결국 자기 방에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새벽에 잠이 깬 사돈이 방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더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은 내용이었고 장례식 때도 사위는 나타나지 않아서 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사돈은 끝끝내 자기들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며 날 찾아와서 저렇게 아이를 낳아놓고 죽어버리는 무책임한 어미가 어디 있냐며 큰 소리를 빵빵 치더군요. 아마도 그 대단하신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자잘한 말들에 휘둘려 운영에 영향이 갈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아무도 손녀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우리에게 그냥 말악 안겨주고 갔어요. 저 아들은 슬픔을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신들 사정이라면서 얼른 사라져 버리더군요. 우선 그렇게 손녀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고 솔직히 싸우고 뭐도 할 기력도 없었어요. 정말 사위 집안이라면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메스꺼웠거든요. 어차피 딸은 이혼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손녀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딸도 같이 데려오지 못하고 그 집에 두고 온 것만 같아서 저는 내내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갓 태어난 손녀를 돌봐야 했기에 언제까지고 그럴 수 없었고 없는 살림에 아들이 보태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게 되었어요. 아들 역시 죽은 누나가 남긴 조카를 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아빠 역할을 해가면서 키우게 되었답니다. 손녀는 자라는 동안 자기에게 왜 엄마 아빠가 없는지 늘 궁금해했고 저는 엄마 아빠 모두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제 딸과 사이를 한 곳에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없는 거나 다름없는 아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몰랐거든요. 사위는 자기 딸이 여기서 자라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연락도 없었고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도 않았어요. 애비라는 인간이 들여다보지 않으니 딸도 그 존재를 알 리가 없었고요. 자라는 동안 학교 모임이며 교육이며 이것저것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할머니다 보니 완벽하게 챙겨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자랄 때 못해준 게 많았고 혼자 생을 마감한 딸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밤낮으로 일을 하며 손녀를 돌봤어요. 손녀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이제 아들도 새로 가정을 꾸려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들도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제가 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법 공부도 잘하고 야무지게 제 엄마를 닮아서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너무 애틋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와중에 주눅 들 때도 있었고 자기도 젊은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말에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린 손녀를 바꾸기보다는 부모 없이 자라게 된 어린아이를 제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늘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딸아이를 만나면 네 딸 내가 이렇게 키웠다고 말해주고 싶었기에 사춘기 반항도 어떤 힘든 것들도 다 견뎌내면서 지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들이 간간히 보내오는 용돈에 의지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쯤 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은 숨통이 트이더군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지만 이 부분은 아들 부부가 등록금을 첫 학기 내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자기 엄마처럼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 엄마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 그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불평도 해오던 손녀였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삼촌 덕에 자기는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보면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상도 못했던 상황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간 잊고 지냈던 적 없었던 사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자기 연락을 왜 한 건지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는 그간 이사도 다녔는데 어떻게 알아본 것인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마 똑똑한 사람이니 찾으려면 찾을 방법이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잘 이해가 안 갔고 찾을 방법이 있다고 해도 딱히 손녀에게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태어난 순간 내버려두고 찾지 않던 아빠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로 찾아와서는 대뜸 자기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나고 말았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야? 20년도 넘게 지났어. 예진이가 벌써 20살이니까 말이야. 그동안은 죽은 척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더군요. 장모님, 그간 잘 지내셨군요. 저는 이제 딸아이를 데려갔으면 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장모님도 혼자 사시기는 힘드실 테고 제가 보상을 해드리기는 해야겠어요. 하지만 분명 제 딸이고 데려가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할머니랑 사는 것보다 아빠랑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위의 말을 듣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더군요. 나의 가난은 끝이 안 보이는 데다가 이제 몸으로 때울 수도 없을 만큼 나이 들고 아파서 손녀가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딸도 20살 무렵에 하고 싶은 공부도 잘 못하고 내내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그 딸인 손녀 역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니 참 머리가 아프더군요. 저에게 하는 태도, 제 딸에게 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인간 같지 않고 당장 떼어내고 싶지만 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까지 알아냈으니 제가 안 알려줘도 언젠가 손녀를 만날 것 같아서 손녀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속도 모르고 손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며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뭐?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아빠가 살아 있었단 말이야? 왜 숨긴 거야 대체? 그렇게 엄마 아빠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걸 알면서 아빠 만나봐도 돼? 아빠는 왜 여지껏 찾아오지 않은 거야? 설명을 제가 다 해줘야 하는데 만약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핏줄이니 아빠가 궁금하기는 했겠지만 사실 좋게 추억할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엄마가 자기를 낳았을 때 아빠는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느라 곁에 없었고 엄마는 아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도 아빠는 자기를 모른 채 하느라 20년이 지나 부모라고 알게 된 것이라는 걸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제가 감출 건 감추고 제 아빠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손녀 앞길이라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 딸과 지낸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보낼 수 없는데 현실을 보고 있자니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 또래 분들이 계시니 다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텐데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지금은 집 나와서 친정에 와 있어요. 6일째네요.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에 왔다가 집안에도 못 들어오고 돌아가는데 친정에서는 그래도 제 앞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대처하는 것 같으니 집 들어가라 하시면서도 남편 앞에선 제 편 들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친정, 시댁 다 같은 지역이에요. 6월 20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월요일 정말 참다 못해 제가 집 나온 거고요. 남편의 낚시질은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알아두었으니 예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란 말에 정말 콧노래 흥얼거리고 기대하다가 남편 퇴근 후 따라 나섰더니 도착한 곳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지방이라지만 소도시는 아니라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알만한 길로 가면 눈치를 바로 챌 때니 둘러 40분 거리를 1시간을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2번, 3번씩 결혼 기념일까지 포함해서 총 10번이 넘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눈치챌까봐 더 의심 살까 봐서 정말로 철저하게 포장을 해서 낚시질을 하는지
한 번은 차 트렁크에 꽃이랑 풍선 가득 넣어놓고 중간에 무슨 상자에서 안대를 꺼내더라고요. 안대 끼고 이동하고 안대 푸니까 도착한 곳이 시댁이에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화나네요. 싫은 티는 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요. 한 번은 어느 식당 새로 생겼다며 사진을 줄줄이 보내고 예약해뒀다고 캡처까지 보내길래 따라 나섰더니 거기 가게 앞을 그냥 쌩 지나치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알면서 하면서 미소 짓기에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길래 거기서 또 낚시질 당해서 아무튼 매번 더 새롭고 긴박하고 지랄맞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중간에 제가 살짝 눈치채고 좀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번 월요일 첫 결혼기념일에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아끼는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라길래 그렇게 했죠. 또 낚시질 하는 걸까봐 이번에 또 그러면 이혼이라고 엄포도 놓고 제 원피스에 구두까지 예쁜 걸 사주면서 이거 입고 신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데 가자 하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죠. 설마 결혼기념일까지 그러겠나? 아닐 거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밖에도 잘 못 나가서 정말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집에서 일해요. 수작업을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문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밤샘 작업을 했고 잠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차 안에서 비몽사몽 계속 잤습니다. 남편이 깨우길래 일어났더니 또 시댁. 방심하고 잠든 내 잘못이지 하며 제 머리끄덩이 쥐어뜯으면서 소리 엄청 질렀어요. 첫 결혼기념일까지 이 미친 짓을 해야겠냐고. 남편은 당황해서 찍소리 못하다가 막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 웃어대는데 그 면상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조수석 문 발로 꽝 차고 그 길로 바로 친정 왔습니다. 도중에 몇 번 붙잡기는 했는데 남편은 제가 과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남편 가슴팍 미친 듯이 때리다가 안 놔주길래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다행히 안 따라왔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이라 저 나름 기대도 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서로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져야지 하고 한껏 기대하던 자리였습니다. 다른 날도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저냥 넘어가면서 참고 참았었는데 결혼 기념일까지 이렇게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네요. 남편이 이런 장난을 왜 치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은 그냥 낚시인 줄 모르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절 보면 너무 재밌고 귀엽대요. 그럼 대체 왜 시댁을 데려가냐 물어도 이유는 너도 우리 엄마 좋아하잖아 입니다. 아, 세상에. 시어머니 좋긴 좋아요. 명절 때도 그냥 시어머니 혼자 여행 가고 본인 친정 가시고 저희야 오든 말든 연락하든 정말 신경 안 쓰는 마이웨이시거든요. 저에겐 아주 쿨한 시어머니셔서 주변에서 듣는 며느리에 대한 참견이라던가 갑질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본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시니 좋다 싫다를 떠나서 최고의 시어머니십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리 불쑥불쑥 찾아가면 본인이 더 싫어하세요. 찾아가서 진짜 좋게 밥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치킨 시켜 먹고 오거나 어머님이 없거나 약속 있으니 너희들끼리 있다 그냥 가라 그럽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이런 장난을 본인이 더 싫어하시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이번에 본인 잘못도 아닌데 사죄하셨네요.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 자기 아들 한동안 시댁에 보내지 말아라. 그럼 제가 다 면목이 없다 하시면서 찾아와도 절대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본인이 강하게 거절하고 제 입장을 2번, 3번 더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저한테는 따로 연락은 없으세요. 원래 연락 잘 안 하셨고 남편이 평소에 전화해도 아버님 통해서야 겨우 받을까 말까 하세요. 친정집에 와 있으니 작업을 못해서 주문 발송도 늦어지고 캔슬로 온 주문도 있어서 손해도 커서 집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도무지 남편이랑 살 부대끼며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얼굴 보는 것도 지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상만 해도 싫거든요. 도대체 진짜 남편이 저러는 이유를 1도 모르겠고, 유년 시절에 남편이 유학생활 오래 해서 애정결핍인가? 그래서 자칭 마마보이인가? 그런 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아니 그거랑 이건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이거 그냥 귀여운 장난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후기입니다. 저는 정말 남편의 장난이 싫고 저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처럼 장난기가 심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그 사소한 장난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고, 그 싸움이 한 달 내내 이어진 적도 있고, 제가 커서는 그 싸움을 안 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장난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더 심각한 건 아빠의 장난은 엄마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저희 남매한테까지 하시고, 사소한 장난, 예를 들어 할 말이 있다면서 귓속말을 한다고 하고 아프게 귀를 깨물어 버린다던가, 아프다고 화내면 그것이 귀엽다고 다음에 또 그러다가 안 당해주면 화를 내고 심통내고, 트라우마가 심하게 기억에 남는 건 어릴 적 두 손을 아빠 손에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하고 톡톡 친 겁니다. 처음엔 아빠도 장난이었겠죠. 강도가 세지고 하다 보면 아프게 되는 거고, 근데 아프다고 하니 그게 뭐가 아프냐고 하면서 점점 더 세게 쳐서 결국 크게 맞은 적도 있고요. 손이 시려서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손이 붉어졌길래 난로에 손을 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뜨겁다고 소리를 치니 뻥치지 말라고 계속 있어서 결국 데여서 수포가 생긴 적도 있고요. 그러한 장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살아생전에 끝끝내 그 장난을 멈추지 못하고 엄마와 매번 싸우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재미있다고 지금은 시댁만 가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까지 저를 속이는 게 이젠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이 장난이 아이가 태어나면 되물림 되듯이 저와 똑같이 힘들겠구나 싶어서 진지하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안 했던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자기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들 키우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셨다 합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남편은 어느 날 가방을 사주고 좋은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그게 엄마 집이었대요. 그냥 막연하게 엄마만 본 건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제일 좋은 곳이 시어머니한테 가는 게 되었고, 자기한테는 지금도 별로 정이 없어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자기도 더불어 이쁨 받을까 싶어 시댁에 자고 갔다고 하네요. 남편이 12살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많이 받았고, 그때 이모가 계시는 캐나다로 보내더랍니다. 1년에 2번 정도 어머니가 아들 보러 가셨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엄마가 말도 없이 가버리고 자기 엄마한테 이쁨 받지 못하니 늘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더 어머니한테 집착했던 것 같다고 하고, 저도 남편의 아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고 어렸을 적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도 자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할까 불쌍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냉정하고 싹 굳은 차가운 얼굴로 알았다, 이혼하자. 그땐 그냥 정말 더 빨리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의 싸늘하게 갑자기 바뀌는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남편의 애정관이나 가족사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의 복잡한 가족사를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이벤트쯤 여긴 장난이 도가 지나쳐 지금 현재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네요. 결혼 생활도 이렇게 흘러갈 게 눈에 보이더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시댁 도착하자마자 차를 부수어 버려라. 그냥 돌아와라. 제 딴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어릴 적엔 장난 심한 아빠의 장난을 그냥 받아주면 되지. 한 달 내내 싸우는 엄마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마랑 싸우면 밥을 안 드시고 굶으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드시겠지만 집에서는 밥을 안 드시고 엄마가 숙이고 들어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달래서 밥을 먹이지 않으면 화를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해시켜드리려고 엄마 아빠 모시고 식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아이처럼 즐거워하시면서 네 엄마가 잘못된 거라고 막 이러십니다. 이런 생활을 저도 수십 년 했고 직접 보았으니 그 장난이 얼마나 힘겹고 견딜 수 없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고작 1년인데 만약 이런 모습을 남편이 결혼 전에 보여주었더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고서야 이런 모습을 보여준 남편한테도 원망이 됩니다. 다른 여자분들이라면 남편의 이런 장난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1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편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무서운 모습과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있는 마음의 상처 등등. 그것도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나마 제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부터 친정으로 옮겨야겠어요.